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성종실록 제29부 조선 역사상 최초의 중전 배출 사건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자, 때는 이제 1477년 3월 무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중전 윤씨가 그야말로 이제 온갖 폐악질을 저지르게 되는데, 성종이 이제 후궁들하고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투기를 한 나머지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죠. 하나는 이제 사람을 이제 저주를 하는 그런 서적, 그 서적을 갖다 갖고 있다 걸리게 되고, 또 한 번은 비상을 소지하다가 걸리게 됐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곶감에다가 비상을 묻혔대요. 좀 문제가 이게 좀 심각하긴 하죠. 근데 이게 또 걸리는 바람에 이제 성종이 그야말로 넌더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폐출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승지들이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뜯어 말리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뜯어 말렸던 승지들이 누구냐? 먼저 좌승지 이극기. 이름 들어보면 조금 이제 삘이 오실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무오사화의 발단이 되었던 이극돈이 이극기하고 사촌지간이죠, 그죠? 이 이극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중전을 강봉을 해서 빈으로 삼으신다면, 그러니까 아직은 완벽하게 폐출까지는 아니고, 빈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것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종묘에다 고해야 되고 나중에 또 이제 명에다가도 이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주를 하는 서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곶감에다 비상을 붙였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되는 행동은 맞는데 근데 뚜렷하게 뭘 하려고 한 거냐에 대해서 이게 또 명확하게 또 이제 규명된 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극기가 우려를 표명을 한 거죠. 지금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나중에 명에서 이거 물어볼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리고 종묘에다가는 뭐라고 구하실 겁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이거 참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승지 임사홍. 드디어 이제 이분이 나오게 되죠. 자, 임사홍도 뭐라고 이제 뜯어 말리냐면은 임사홍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지금 중전께서 폐출을 할 만한 사유가 맞다 하더라도 좀 원자를 생각하시면 이거 차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가 나중에 뒤탈이 생기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미래를 예지한 이야기죠. 물론 성종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성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전이 일국의 국모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행실을 보였다. 도대체 곶감에다 비상을 묻혀서 그걸 왜 갖고 있냐? 그거 문제가 있는 행동 아니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실 뭐 이제 이것만 가지고서도 어떻게 뭐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좌승지 이극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절차상 이런 거 다 하려면 또 번거로운 일이 한둘이 아닌데 그러지 말고 참으시죠. 그리고 또 이제 임사홍이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준 건데 원자를 생각하셔서 참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승지들이 뜯어 말리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성종은 만만치 않게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임사홍이 다시 한번 이제 뜯어 말리면서 지금 중전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근본인 원자를 생각하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속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도 해요. 과거에 세종께서 세자빈을 배출했을 때, 특히 이제 첫 번째 세자빈이 주술을 한번 시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세종께서 대단히 마음 아파하셨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 하물며 세자빈도 이런데 일국의 국모를 그런 식으로 이제 쫓아내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승지들이 극구 만류를 하자 그동안 좀 이제 눈치를 보고 있던 신하들 사실 뭐 눈치를 봤다기보단 좀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고 있었죠.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신하들도 감을 잡게 돼요. 이거 뜯어 말려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신하들도 폐출을 만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종은 신하들의 만류로 인해서 폐출을 하겠다는 생각을 유보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승지 임사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사홍이 갑자사업을 굉장히 크게 엮이는 이유가 바로 요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이극기 같은 경우는 성종 때 이미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전 윤씨는 중전이 된 지 이게 진짜 쇼킹하게도 1년이 채 안 된 시점입니다. 8개월인가 그거밖에 안 된 시점인데 샴페인을 정말 너무 일찍 터트린 셈이죠. 그래서 가까스로 폐출 위기를 일단 넘기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폐출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폐출을 모면을 했다면은 보통 사람들 심리가 어떠냐면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아 이제부터 좀 조심해야 되겠다. 보통은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근데 중전 윤 씨는 정말 그 본래 바탕에 깔려있던 성격이 뭐 좀 이제 옛날식 표현을 쓰자면 곤조가 진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윤 씨는 자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더 폭주를 하면서 막가파식의 행동을 일삼았다라고 실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보였던 중전 윤 씨의 행실들이 과연 어떠했냐?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의 처소에 머물고 있을 때, 하여튼 성종은 로맨스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중전 윤 씨가 무려 후궁의 처소로 다짜고짜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벌컥 여는 것도 모자라서 감히 임금을 노려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대비들이 야단을 쳤대요. 불러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금 훈계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조선시대에, 그죠? 조선시대에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건데. 아니, 이 시월드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비들이 중전 윤 씨를 훈계를 하면은 중전 윤 씨는 내가 뭘 잘못했냐는 듯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히려 이제 시어머니인 데비드를 노려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폭주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를 이제 모시는 시녀들에게 걸핏하면 폭언을 일삼다든지 너 나중에 내 아들이 왕이 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폭언을 일삼다든지 혹은 성종에게 복수하겠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좀 돌려서 말을 한 건데 나는 정말 우리 남편의 자취를 다 지워버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종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이제 하고 다녔다는 등 이런 막가파적인 행보를 일삼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같은 이야기들은 성종과 대비들의 입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얼마간의 과정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중전 윤 씨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자체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중전 윤 씨가 자숙은 하진 않았고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자, 끝모를 중전 윤 씨의 폭주를 본 성종과 대비들. 이젠 이게 괘씸한 게 아니라 점점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스릴러물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중전 윤 씨가 혹은 뭔가 독살을 시도를 한다든지 그러는 거 아니냐. 진짜 그런 걱정까지 하는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성종이 가장 크게 걱정을 했던 것은 이거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은 중전 윤 씨가 대비가 돼가지고 원자를 끼고서 온갖 폐악질을 벌일 텐데 얼마나 국정농단을 심하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 정말 근심스럽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부분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2년의 세월이 흐른 1479년 10월 마침내 성종은 다시 한번 패비론을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자, 성종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전이 자신을 능멸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빈으로 강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폐출을 시켜서 사조로 내쳐버리겠다. 라면서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었던 거죠. 흥미로운 것은 신하들의 태도인데 분명히 신하들이 지난번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째서인지 폐출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훨씬 우세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하들도 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동안 중전의 행실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 하셨겠어 라는 생각이었다면은 2년 동안 이제 지켜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신하들도 자기들은 이제 들은 바가 있고 느낀 바가 있으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막기 힘들 것 같다 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뭐 그게 이제 가장 큰 가능성이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성종이 한 번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또 꺼냈다는 것은 성종도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거 막기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한명회가 만류를 하기는 해요. 원자가 사직이 근본이 되는데
중전을 패하면 차후에 우왕거리가 될 겁니다라고 우려를 표명을 하기는 합니다. 임사홍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 이때 임사홍은 왜 반대를 안 했냐? 반대를 안 한 게 아니라 반대를 못 했습니다. 왜냐면 임사홍이 지난번 그 패비를 갖다 맞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한 가지 사건에 휘말려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사건에 휘말려서 유배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종 때는 내내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인생지사 세용지마라고 패비 윤씨 사건 때 임사홍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만류를 하기만 했지 딱히 여기 엮여든 게 아무것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사화 때 이득을 봤던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이유가 된 거고, 한명희는 좀 불쌍하게 됐어요. 분명히 만류를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한명희는 왜 그러면 부관 참시가 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걸 놓고 보면 연산군이 과연 그 어머니의 복수라는 점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유가 그거였어요. 대신이 돼가지고 말이야, 한번 반대를 표명했으면 끝까지 했어야지 왜 중간에 이거 두루뭉술하게 꺾었냐, 그거였습니다. 한명희는 좀 억울하죠. 자기는 할 도리 다 한 건데 원체 성종이 화가 단단히 났고 대세 자체가 이미 기울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권신이라고 해도 이거는 더 이상 막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마지 못해서 이제 찬성을 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서 걸고 넘어져서 부관 참시가 됐으니 뭐 이쯤 되면 나중에 연산군이 했던 어머니의 복수라는 것도 얼마나 진지하게 했던 것이냐,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연산군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이제 조정은 이미 패출론에 무기가 실리게 되고 드디어 성종의 명에 따라서 중전 윤씨는 진짜로 패출이 돼가지고 사절은 내쳐지게 되니 조선 역사상 최초로 왕비가 패출된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성종은 중전 윤씨를 내가 완벽하게 손절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윤호의 딸 윤씨, 결국에는 이 윤씨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데 중전으로 새롭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절은 내쫓은 이 패비 윤씨죠. 이제는 이 패비 윤씨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시다시피 이제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왜 패비 윤씨에게 사약이 떨어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